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살다 보면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습니다. 꼬여버린 인간 관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멀게만 느껴지는 돈과 성공, 그리고 사랑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누군가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법을 전수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요망하고 아리송합니다. 속절없이 바뀌고 예측도 측량도 불가능합니다. 대체 어디서 불어왔는지 알 수도 없는 욕망의 파도에 휩싸여서 길을 잃고 허우적거리기 일쑤지요.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전 세대의 누군가가 해온 고민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선조들이 남긴 고생의 흔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지혜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심리학,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입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뷰. 김경일 교수의 최신작입니다. 사람, 성공,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음속 지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지혜. 불안을 피하고 싶은 욕망. 돈이 없을 때 인간이 느끼는 슬픔, 처량함, 불편감, 분노, 열등감은 상당 부분 불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심리 중에서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는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은 참 신기한 심리입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불안할 때 외로우면 지구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불안할 때 화가 나면 걷잡을 수도 없고, 불안할 때 배고프면 당장이라도 아사할 것 같지요. 이처럼 불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나쁜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불안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안을 확장시키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불안은 불확실할수록 더 커집니다. 나에게 갑자기 1000억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1000억이라니. 처음엔 신나고 좋겠지만 점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속이 상해요. 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 불안을 완화시키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집착과 고통, 불행이 뒤따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불안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부자를 만들어주는 위시리스트. 저는 국내나 외국에 있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상당수 만나보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라니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장면이겠지요. 큰 돈을 받고 큰 행복을 얻으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이 제일 먼저 바꾼 건 배우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것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신의 형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많은 수의 로또 당첨자들은 배우자와 헤어진 후 몇 달 안에 직계가족과 의절하고 친구들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불신의 형벌 뒤에 지독한 외로움이 따라오는 것 또한 익숙한 수순이었어요. 원하는 돈을 얻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 대부분의 벼락부자들이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형벌에서 벗어나 부와 행복을 함께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위시리스트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내 자녀가 행복한 부자로 살기 원한다면 위시리스트를 적어보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위시리스트를 촘촘하게 쪼개는 행위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소망이 없다면 큰 돈을 벌고 비싼 소비를 해야만 비로소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 위시리스트에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15,000원짜리 통닭, 4,000원짜리 커피가 있다면 하나하나 맛보고 감상하고 느낄 때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잘만 먹으면 하루에 3번이나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는 하나의 위시리스트보다 훨씬 이득 아닐까요?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투자의 고수가 되려면 복기는 필수. 바둑 두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둑을 잘 두는 고수들에겐 비슷한 양의 재능과 열정, 훈련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초고수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쉽게 이긴 경기조차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복기를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쉽게 지거나 큰 점수로 탈락하면 처절하고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지요. 물론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박꾼이라고 부릅니다. 도박꾼이 아닌 이상 운에 기대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실패를 교훈으로 삼습니다. 웬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90점을 예상했는데 60점이 나오면 이를 악물고 오답을 체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진짜 실력자들은 예상보다 잘 나온 결과도 복귀한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60점을 예상했는데 90점이나 받아버렸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야싸 하고 좋아할 때 상위 1%의 학생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왜 내 예상이 틀렸지? 뭐가 문제인지 따져봐야겠다. 투자자나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자신의 예상을 비웃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오히려 냉정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술 한잔 사준다기에 싱글벙글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우울하네. 아,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이번에 5억을 벌 줄 알았는데 40억을 벌었거든. 이 인간이 지금 장난하나? 저는 순간 열이 받아 상을 엎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상대의 슬픈 눈은 시간이 갈수록 차갑고 날카로워지더군요. 내가 도대체 뭘 놓쳤기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예상도 못했지. 왜 2배밖에 안 오를 거라고 저평가를 한 걸까? 그 냉정한 분석력이 그분의 성공 비결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최고 경지의 바둑 기사도 최고의 부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질도 성격도 취향도 다 다른 다양한 최고들에게 공통점을 찾는다면 바로 복기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로 괜찮은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 원인과 결과도 냉정하게 복기해 보세요. 성공했을 때 단순히 기뻐하고 손해봤을 때 실망하는 데 그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운이나 요행을 바라기 마련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큰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순진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엔 마치 행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겪은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지요. 운은 언젠가 다하게 마련이고 좋은 운이 지나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스코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수는 비록 초반엔 운으로 이겼더라도 경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력으로 성공하는 비율을 늘려나가니까요. 성공도 실패도 학습의 근거로 삼는 이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이유를 겸손하게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좋은 돈과 나쁜 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고생해서 힘들게 벌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방식으로 벌었다고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비윤리적으로 번 돈이라면 정승처럼 우아하게 소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치 있게 번 돈이어야 점잖게 쓰고, 그렇지 못한 돈은 함부로 쓰는 것이 우리 내면의 심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빠가 개고생해서 번 돈이야라고 수고로움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지요. 하지만 힘들게 벌었다는 이야기뿐 아니라 정직하고 착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우리 주변엔 부모의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돈 버는 방식에 존중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물론 실제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지만 부모 스스로가 돈에 대한 존중감이 적거나 자녀에게 그 부분을 인지시키지 못한 탓도 크다고 봐요. 돈을 벌거나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에 집착한다거나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찜찜하다면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대단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돈 버는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쉽게 떼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과 자녀에게 그 자랑스러운 사실을 꼭 인식시켜 주세요. 돈에 대한 나의 존중감과 자긍심이 허투루 나가는 돈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돈에 관련된 온갖 부정적인 습관과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사람을 대하는 지혜. 성격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내성적일까? 나는 왜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려울까? 나는 왜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이 아닐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성격은 다른 말로 속성 혹은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타고나는 것이지요. 내향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길고 확실한 나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전 동굴에서 잘 쉬고 나왔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활기차게 말을 할 수 있고 장난도 잘 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낯을 가린다는 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자원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외부에 쓸 사회적 자원이 적을 뿐입니다. 대신 내면에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지요.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잘 배분하여 사용하는 법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개그맨들 중에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꽤 많답니다. 말을 잘하고 장난을 잘 치니 가까운 동료들도 외향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스스로 분명한 내향성임을 언급한 적도 있고요. 예전 방송 자료를 보면 그분들도 사회적 기술이 갖춰지지 못해 좌충우돌하는 게 느껴집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생각과는 달리 거칠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시기 어린 모습은 다듬어지고 점차 능숙한 진행자로 변모하더군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니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눈에 띕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 기술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의 장점을 살린 케이스입니다. 어떤 성격이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만 보이며 사는 모습을 미성숙하다고 비난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기질적으로 특수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반면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과 접촉을 애써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요? 별별 후진 사람들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남는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한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많이 쓰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한 번쯤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나도 힘이 드네 라는 것도 느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법.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왜 남편은 끊임없이 부인의 외모를 폄하하는가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기혼자라면 꽤 공감하시는 주제일 겁니다. 꽤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보통의 남편들도 부인의 외모를 폄하하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데이비드 버스는 상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심연의 두려움이 외모 폄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는 자녀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게 되지요. 남편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무의식 중에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 불안의 마음이 당신은 밖에 나가봤자 더 이상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왜곡된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죠. 나이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칫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원하는 것을 잘 숨겨야 한다고.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을수록 원숙한 인간이라고 말이지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관계를 해치는 온갖 바보 같은 말들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네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들 탓이라는 거 인정하지.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나의 욕구를 솔직하고도 품위 있게 드러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만끽하는 자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그는 제게 어떻게 해야 불행해지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삶이 너무 행복해서 불행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셨지요. 길선마다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한 삶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하다는 분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행복이 상황이나 조건과는 관계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누구에게나 행복의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정해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행복의 순간은 완벽한 세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나쁜 게 완전히 사라진 순간도 아니었어요.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만해지고 쏟아지는 일을 쳐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핑 돌며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에 분개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쁜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행복의 정의에 심오한 통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풍월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년에 100점짜리 커다란 행복 하나를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행복의 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더 자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이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나의 행복이야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게 나의 행복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최대한 여러 개 가져보세요. 거창한 정의 하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을 해나가는 지혜. 직장인 분들, 일하기 참 힘드시죠? 조기 퇴사를 꿈꾸시나요? 애들 학교 졸업하면 나도 좀 푹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어려우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조건 일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스위치를 끄세요. 마찬가지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일만 해서 번아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언제나 활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 일의 종류를 자주자주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능력을 자발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전환에 능한 사람은 번아웃과 관련된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물에 젖은 솜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나요? 그땐 내가 일을 대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한 우물만 파는 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자발적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지혜도 알아야 하니까요. 높은 목표, 겸허한 수용. 일 때문에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과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들러라는 학자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이 높은 목표, 겸허한 수용이라는 문장이지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목표는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달성하고 싶은 마음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해낸 이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목표가 높으면 실패할 확률도 커집니다. 목표를 80으로 잡았는데 결과는 75가 나온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20으로 잡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30 정도만 했는데도 목표를 훌쩍 넘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되니까요.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높은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게 분명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겸허한 수용입니다. 개인과 조직 모두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목표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괴로움에 빠져버리면 일터는 지옥이 됩니다. 완벽주의의 폐해.
완벽이라는 언어가 가진 매력 때문일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유난히 완벽주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유, 그 사람은 완벽주의자야 라는 말을 들으면 성격은 까칠해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금 더 정화한 언어로 완벽주의를 다시 정의하자면 일에 실수가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즉, 완벽주의자들은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완벽주의자로 만들까요? 심리학자들은 한 인간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잣집이든 평범한 집이든 부모가 고학력이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 자녀를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집 아이는 못해도 혼나고 잘해도 혼납니다. 80점을 맞으면 점수가 형편없다고 혼나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가면 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며 나무람을 듣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적절하게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한 아이는 처벌이 없는 상태만을 꿈꾸게 되겠지요. 이처럼 부모가 칭찬에 인색하면 아이는 반사적으로 욕을 먹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경산한 것처럼 잔치를 벌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나르시시즘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나르시시즘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칭찬은 자녀의 심리와 인생관을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왜 아는 척을 할까? 타인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척하는 함정이지요. 돈이 많은 척, 몰라도 아는 척, 경험이 많은 척, 습관처럼 연기를 하지요. 본인들은 이러한 태도 덕분에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척이야말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위험한 습관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랑을 지키는 지혜,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누군가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낼 때 상대가 나에게 주는 좋은 점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막아주는 존재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땐 크게 고마워하고 기억해 주는 것에 비해 나쁜 일을 막아주는 것은 대부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설사 해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도 아름답고 품위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 덕분에 막아낼 수 있었던 일, 그 사람의 존재로 조직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꼭 언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별은 슬프고 퇴직은 섭섭하지만 최소한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공동체가 나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느낌은 줄 수 있으니까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귀던 남녀가 이별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곧 서로에게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애를 하는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헤어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감지하지요. 우리가 이별의 순간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 고마웠던 부분을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로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었고 어떤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위안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별 후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또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이와 같은 언급은 마음의 경계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별이 필요하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연인들의 경우 상대방이 막아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면 서로가 끝났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연애의 의미 또한 충분히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별에 대한 예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지혜.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쏟곤 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가 되겠죠.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쳇바퀴를 돌리는 생활은 분명히 성공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하지만 가끔 너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가족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도 돌보지 않고 일에 몰두하다. 어느새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어진 것처럼 허전해지니까요. 저는 능력 있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활활 타오른 뒤에 남은 잿더미처럼 주저앉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한 뒤 뿌듯함과 보람이 따라오면 상관없지만 죽어라 이래도 의미나 성취조차 느끼지 못할 때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가 필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질문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 성취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는 것. 성취에 비해 성공을 설명하는 말은 아주 짧고 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간단하네요. 사실 상당 부분 단어 속에 많은 것이 숨어 있거든요. 목적하는 바를 이뤄야 하니 목적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목적하는 삶이 성공과 연결된 삶이겠네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 정도는 품고 삽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러한 소망과는 또 느낌이 달라 보여요. 조금 더 명사와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꿈은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장이 되어 무엇을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 누군가로부터 성공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정의를 들었습니다. 내 소리에 대해 항의받지 않는 것. 이 짧은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 내포하는 의미가 꽤 많더라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물어보니 그것도 포함되는 거래요. 하긴 내가 내는 소리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된 공간을 소유했다면 성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낸 의견에 대해 당신 틀렸어. 조용히 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가졌다는 것. 이 역시 성공의 다른 모습이지요. 주변 사람들과 내가 정의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구, 나쁜 것을 막아내려는 욕구. 그 욕구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강렬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고맙다고 말하는 건 상대가 나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을 도와준다면 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되겠지요. 그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할 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쉽게 도움을 받으면서 정작 자신은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기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돈을 벌면 그 돈을 써야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것처럼 감사 역시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세상을 떠날 때 의미 있는 삶이라고 기억하며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많은 회한과 후회로 슬픔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롭지 마십시오. 많이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며 먼 훗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꾸역꾸역. 이 단어처럼 우리의 일상을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아이가 예쁘든 아프든 모자라든 부모는 사랑을 주고 선생님은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가게 사장님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버스기사님은 제 시간에 도착하며 군인은 훈련장에 가고 직장인은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매일 누군가가 꾸역꾸역 해내는 일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건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날씨처럼 바뀌고 혹독한 시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매일의 작은 행복일 것입니다. 보란 듯이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예정되어 있고 몇 번이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은 때에도 우리 마음속 창부에는 희미한 바를 정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소소한 수다, 기분 좋아지는 장난, 심지어 매일 같은 길을 발딛고 걷는 행위까지도 힘줄이 되어 얽히고 설켜 강인한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강인한 삶의 근육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